차에 탄 지 몇 시간이 지나고 졸음이 밀려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 몇 분이 지난 후 옆 사람의 몸이 저를 향해 살짝 기울어지더니 제 무릎에 그의 따뜻한 손이 닿았습니다. 저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비록 찰나였지만 순간 심장이 쿵하고 뛰었어요. 모든 감각이 그의 손에 집중되었고 제 몸은 의지와 다르게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저는 허겁지겁 내려 화장실로 가 찬물로 얼굴을 수차례 세수를 하고 나오니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가 저를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천천히 다가오면서 하는 말이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지금 저는 강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야간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가 되었을까? 서울 집에서 혼자 보내는 하루하루가 너무 답답해서 언니를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쓸쓸한 기분이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그래도 오랜만에 밤 공기를 마시며 어딘가로 떠나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나 흘렀습니다. 교사였던 저는 은퇴 후 남편과 여행도 다니고 손자도 봐주며 행복하게 살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꿈이 병원 침대 옆에서 끝나버렸어요. 아이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있고 매일 같은 집, 같은 방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야간 버스라니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도 몇 번 타보지 않았는데 말이죠.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머리 위 짐칸에 캐리어를 올리려고 하는데 도저히 힘이 없더라고요. 팔이 후들후들 떨리면서 캐리어가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 어떻게 하지?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다른 승객들 눈치도 보이고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죠. 도와드릴까요? 고개를 돌려보니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서 계시더군요.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회색 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고 깔끔한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무거워서요. 그분이 자연스럽게 제 캐리어를 받아들더니 쉽게 짐칸 위로 올려놓으셨어요. 생각보다 힘이 좋으신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도움이 됐어요. 천만에요. 저도 딸 같은 분을 도와드린 기분입니다. 딸 같다니 이런 말을 들은 게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괜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좌석을 확인해 보니 놀랍게도 그분이 제 옆자리였어요. 이런 우연이 있나 싶었죠. 자리에 앉으며 서로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은주예요. 저야말로 반가워요.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분 손이 따뜻하다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촉이었습니다. 남편 외에는 다른 남자와 악수해 본 기억이 거의 없으니까요. 버스가 출발하면서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철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고 저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혼자 살면서 누군가와 나란히 앉아 있는 것도 참 오랜만이었죠. 이 나이에 설렘이라는 걸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버스 안 조명이 은은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옆에서 해철 씨가 작은 기침을 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왠지 편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죠. 버스가 고속도로로 접어들면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더군요.
한동안 조용히 앉아있던 해철 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강릉에 자주 가세요? 아니에요. 언니가 살고 있어서 가끔 가는 정도예요. 해철 씨는요? 저는 혼자 여행을 좋아해서요. 요즘 들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분 목소리에는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섣불리 묻기는 어려웠죠. 시간이 흘러 승객들이 하나둘 졸기 시작했어요. 버스 안이 조용해지니 둘 사이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작은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비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실 저는 혼자 지낸 지 꽤 됐어요. 해철 씨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요? 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년이 됐어요.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분도 저와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남편을 5년 전에 보냈어요.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목이 메어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털어놓은 적이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해철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죠.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투였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옆자리를 확인하는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2잔 끓이곤 했어요. 아직도 가끔 그래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때 버스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어요. 승객들이 잠들 시간이 된 거죠. 창밖 고속도로 불빛만이 우리 두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이상하네요. 처음 만난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해철 씨가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왜인지 편한 기분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속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혹시 외로우시지 않으세요? 해철 씨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많이 외로워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도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가끔은 누군가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공감이 흘렀습니다.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이 세상에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창밖으로 어둠 속을 지나가는 불빛들이 계속 흘러갔죠. 해철 씨와 저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뭐가요? 이렇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게. 해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죠. 두 사람의 침묵이 이어지는 동안 버스는 계속 어둠 속을 달려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더 흘러 승객들이 하나둘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은 점점 고요해졌죠. 에어컨 소리와 바퀴가 도로를 굴러가는 소리만이 은은하게 들려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던 불빛들도 이제는 드문드문 지나갔습니다. 해철 씨와 저는 아까 그 깊은 대화를 나눈 후 편안한 침묵 속에 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까지 털어놓은 후라서 그런지 묘하게 친밀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죠. 졸음이 밀려와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옆에 해철 씨가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그분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느껴질 정도였죠. 그때였어요. 해철 씨가 몸을 살짝 기울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자세를 바꾸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무언가 다른 것을 깨달았죠. 따뜻한 손이 제 무릎에 살짝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모든 감각이 그 손에 집중되었죠. 마지막으로 남자의 손길을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요? 남편이 아픈 와중에도 제 손을 잡아주던 그때 이후로는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과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몸은 거부하지 않는 걸까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숨소리도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해철 씨가 눈치챌까봐 더욱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이미 늦었나 봐요. 깨어 계시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너무 작은 소리여서 다른 승객들은 들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마치 둘만의 비밀 대화 같았죠. 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대답하기가 무서웠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이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어요. 은주 씨, 제 이름을 부르는 해철 씨의 목소리에는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제 이름을 이렇게 애틋하게 부르지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졌죠. 왜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지?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이 상황을 멈춰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외로웠던 마음이 이 따뜻함을 놓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해철 씨의 손이 조금 더 확실하게 제 무릎 위에 올려졌어요. 온화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터치였습니다. 마치 소중한 것을 다루듯이 말이에요. 그 순간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죠. 무서우시면 말씀하세요. 해철 씨가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배려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오히려 그런 신사적인 모습에 마음이 더 흔들렸어요. 눈을 떠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대로 있어야 할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버스가 커브를 돌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해철 씨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 순간 어깨가 닿았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어깨였습니다. 마치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었죠. 괜찮으시다면. 해철 씨의 목소리가 더욱 가까워졌어요. 숨결까지 느껴질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났어요. 남편과는 다른 향이었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향이었죠. 이 순간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죄책감 없이 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손 위에 느껴지는 온기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주변 승객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코를 고는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우리 두 사람만이 깨어 있는 것 같았죠. 이 세상에 우리 둘뿐인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해철 씨의 손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무릎에서 손등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쌌죠. 5번째 손가락부터 차례로 포개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제서야 저도 모르게 작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한숨이었어요. 해철 씨가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이제 제가 깨어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을 테니까요. 은주 씨, 또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죠.
천천히 눈을 뜰 수밖에 없었어요. 천천히 눈을 뜨자 해철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눈빛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따뜻하면서도 간절한 눈빛이었죠.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처음 본 남자와 이런 상황에 있다니.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남편에 대한 미안함도 함께 말이죠. 마침 버스가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어요. 휴게소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빼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해철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분 표정에는 미안함과 아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시원한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숨이 좀 트이는 것 같았어요. 휴게소는 생각보다 크고 밝았죠. 24시간 편의점과 식당들이 불을 켜놓고 있었어요. 화장실로 달려가듯 걸어갔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대부분 컵라면을 사거나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평범한 휴게소 풍경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거든요. 마치 열이 나는 것처럼 뜨거웠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정신 차려, 최은주. 넌 61살이야. 이제 그런 나이 지났잖아.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은 마치 20대 처녀처럼 수줍어 보였죠. 왜 이러는 거지? 단순히 외로워서 그런 건가? 아니면 정말로 해철 씨에게 뭔가 특별한 감정이 생긴 건가? 혼란스러웠어요. 5년 동안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을 씻으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버스에서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손등에 남아있는 온기가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화장실에서 나와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해철 씨가 보였어요. 커피 2잔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를 찾으실 걸 알았을까요?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렸어요. 은주 씨,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시더군요. 손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이 들려 있었어요. 드세요. 추우실 것 같아서. 커피를 건네받으며 손가락이 스쳤습니다. 또다시 그 전율이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고마워요. 겨우 이 말만 할 수 있었어요. 뭐라고 더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해철 씨도 말없이 제 옆에 서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다른 승객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 둘만은 조용했어요. 죄송합니다. 해철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너무 성급했죠. 처음 뵙는 분에게 그럴 권리가 없는데. 고개를 숙이며 말하는 모습이 정말 미안해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사과부터 하시다니. 아니에요. 제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사실 화가 난 건 아니었거든요. 당황스럽긴 했지만 불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런데 해철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잊었던 감정을 저도 모르게 느끼게 됐어요. 은주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심이 담긴 행동이었던 거죠. 아내를 떠나보낸 후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은주 씨를 만나고 나서 말끝을 흐리며 저를 바라보시더군요.
그 눈빛에는 솔직함이 담겨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해철 씨의 진심이 전해져서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어색하기도 했고요. 저도 비슷해요. 결국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저 역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정말요? 해철 씨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대에 찬 표정이었죠. 그 모습이 귀여워 보이기도 했어요. 네. 남편을 잃은 후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제 고백에 해철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안도의 표정이기도 했고 기쁨의 표정이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해철 씨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커피 향과 함께 그분의 향수 냄새가 다시 코끝에 스쳤어요.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뜻일까요? 조심스럽게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제 대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버스 출발을 알리는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돌아갈 시간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 대화를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죠. 버스 출발 신호가 울리자 우리는 서둘러 버스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휴게소에서 나눈 대화 때문인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한 기분이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해철 씨가 가방에서 담요를 꺼내더라고요. 회색빛 부드러운 담요였어요. 춥죠? 같이 덮으시겠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모습이 정말 신사적이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제 의사를 묻는 거였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네, 좋아요. 담요를 펼치자 은은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어요. 깔끔하고 포근한 향이었죠. 담요를 함께 덮으니 자연스럽게 어깨가 닿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어요. 버스가 다시 출발하면서 조명이 모두 꺼졌습니다. 승객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였어요. 창밖 가로등 불빛만이 가끔씩 우리를 비췄죠. 담요 속에서 해철 씨의 손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제 손을 찾고 있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닿는 순간 전율이 온몸으로 퍼져왔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촉이었습니다. 해철 씨가 제 손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크고 따뜻한 손이었죠. 이런 기분이 또 올 줄 몰랐어요. 해철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작은 목소리여서 저만 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저도요. 솔직한 마음을 담아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으니까요. 담요 속에서 손을 맞잡고 있으니 마치 1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첫사랑 때의 그 떨림과 설렘 말이에요.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신기했죠. 해철 씨, 그분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왔어요. 이상하게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은주 씨.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더욱 다정해졌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죠. 이게 꿈은 아니겠죠? 제가 작게 물어봤어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야간 버스에서 처음 만난 남자와 이런 마음을 나누다니.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은 꿈이네요. 해철 씨의 대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담요 속에서 두 손이 더욱 단단히 결합되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전해져서 마음까지 포근해졌어요. 이런 감정이 그리웠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이 순간만은 우리 둘만의 비밀입니다.
해철 씨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 말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죠.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싶다는 마음이 전해져 왔어요. 네,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저도 같은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소중한 순간을 다른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해철 씨가 몸을 살짝 돌리더라고요. 저와 마주보는 자세가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은주 씨, 다시 한번 제 이름을 부르더니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어요.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해철 씨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숨소리도 거칠어졌죠. 하지만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죠. 그리고 마침내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이 순간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죠. 너무나 조심스럽고 다정한 키스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었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키스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새로 피어나는 사랑의 감정까지 말이에요. 입술이 떨어진 후에도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를 바라보며 이 순간을 음미했죠. 고마워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무엇에 대한 고마움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은주 씨. 해철 씨도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죠. 다시 손을 맞잡고 편안히 기대어 앉았습니다. 이제는 어색함보다는 자연스러움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말이죠. 창밖으로 흘러가는 불빛들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특별해 보이는 밤이었어요. 아침이 되어 버스가 강릉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동해의 푸른 바다가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바다보다도 더 설레고 있었죠. 짐을 챙기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버스 안에서의 그 모든 순간들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연락처를 주실 수 있을까요? 해철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터였죠. 물론이에요. 서로의 휴대폰 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입력되는 해철 씨의 이름을 보니 더욱 현실감이 들더라고요. 꼭 연락드릴게요. 저도 기다릴게요. 터미널에서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서로를 바라봤어요. 해철 씨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이상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언니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았어요. 언니는 제가 평소보다 밝아 보인다며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죠. 하지만 버스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냥 오랜만에 여행 기분이 좋았어. 이렇게 대충 넘겼습니다. 언니는 의아해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더라고요. 이틀 후 해철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주 씨,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연락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죠. 좋아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 날 오후 강릉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됐어요. 뭘 입어야 할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죠. 결국 연분홍 블라우스에 베이지 카디건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여성스러운 모습 같았습니다. 언니가 놀라며 어디 가냐고 묻더라고요. 친구 만나러 가. 무슨 친구? 강릉에 친구가 있었나? 언니의 추궁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거짓말은 못하는 성격이라 들킬 것 같았죠. 카페에 도착하니 해철 씨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은 아니었지만 깔끔한 셔츠에 카디건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버스에서 봤을 때보다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늦지 않으셨어요. 제가 일찍 온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하는 모습이 정중했어요. 자리에 앉으니 어색함보다는 반가움이 더 컸죠. 어떤 커피 드실래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해철 씨가 주문하러 가는 사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바다가 보이는 예쁜 카페였죠. 다른 손님들도 많지 않아서 조용히 대화하기 좋았어요. 커피가 나오자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버스에서 나눈 이야기의 연장선 같았어요. 서로의 일상, 취미, 자녀들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나눴죠.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해 보네요. 해철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거든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해가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해철 씨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저도요. 이런 시간이 또 있을까요? 물론이죠.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카페를 나와 해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낭만적인 풍경이었죠. 해철 씨와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또 언제 만날까요? 해철 씨가 물어봤어요. 언니 집에 며칠 더 있을 예정이에요. 그럼 내일도 시간 괜찮으시면. 좋아요. 이렇게 매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바닷가에서, 시장에서도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죠.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 절친인 정희와 통화했습니다. 정희는 제가 요즘 목소리가 밝아졌다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사실은 좋은 사람을 만났어. 뭐라고? 은주야, 자세히 말해봐. 결국 버스에서 만난 해철 씨 이야기를 털어놨죠. 정희는 처음엔 놀라더니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은주야, 잠깐만. 버스에서 처음 만난 남자라고? 응,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이거 위험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정희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나이 들어서 만나는 인연이 달콤할 수는 있지만 상처만 남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해. 그런데 정말 진심인 것 같은데. 은주야, 넌 너무 순수해. 5년 동안 혼자 살다가 갑자기 나타난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야. 냉정하게 생각해봐. 정희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은 걸까요? 하지만 해철 씨의 따뜻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분의 진심 어린 표정, 조심스러운 배려, 다정한 말투까지 모든 게 거짓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정희야, 나도 조심할게.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아. 아? 그래, 어쨌든 조심해. 혹시 이상한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해. 통화를 끝낸 후에도 정희의 경고가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제가 잘못 판단한 걸까요? 하지만 해철 씨와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해철 씨와의 연락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 문자를 주고받았고 일주일에 2~3번은 통화를 했어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죠. 한 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해철 씨가 서울로 올라오시고 때로는 제가 강릉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또 강릉 가니? 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평소 집에만 있던 제가 자주 외출하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것 같았죠. 언니가 많이 외로워해서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초라해 보였어요. 왜 당당하게 말할 수 없을까요? 61살이 된 엄마가 남자를 만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요? 하지만 막상 아이들에게 털어놓기는 어려웠습니다. 아직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이들에게 다른 남자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해철 씨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한테 은주 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화 통화 중에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서로 이해한다고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답답함이 쌓여갔어요. 왜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거리도 문제였습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버스로 3시간, 기차로 2시간 반이나 걸렸어요. 자주 만나려면 교통비도 만만치 않았죠. 더군다나 나이를 먹으니 장거리 이동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나는 게 맞는 걸까요? 어느 날 카페에서 해철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자주 보지도 못하고 아이들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마치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해철 씨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정의의 경고도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은주야, 아직도 그 남자 만나고 있니? 응. 너 정말 조심해야 해. 나이 든 남자들 중에 외로운 여자 이용하는 사람들 있어. 해철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걸 내가 어떻게 확신해? 겨우 한 달 만난 사이인데. 정희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정말 제가 해철 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버스에서 만나 한 달간 만난 사이에. 과연 그분의 진심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혹시 해철 씨도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저를 만나는 건 아닐까요? 진짜 사랑은 아니고 그냥 동반자 정도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해철 씨와 통화할 때도 만날 때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강릉 바닷가를 걷다가 해철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라고요. 은주 씨, 네,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맞는 걸까요? 또다시 같은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뜻이에요? 이렇게 숨어서 만나고 가족들에게도 말 못하고 우리 둘 다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해철 씨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요? 은주 씨, 우리 그냥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재혼 이야기를 꺼내는 건가요? 재혼 말씀이세요? 꼭 재혼이 아니더라도 함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이든 강릉이든 한 곳에서 말이에요. 해철 씨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분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같이 산다고요? 이 나이에요?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주변 사람들 시선은 어떨까요? 갑작스럽죠? 해철 씨가 제 표정을 보며 말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마음으로는 해철 씨와 함께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이들 반대,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 시선, 그리고 정의의 경고까지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해철 씨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해철 씨의 제안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인 두려움이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요? 하지만 너무 성급한 결정은 아닐까요? 해철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무리한 제안을 해서 죄송해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해할게요.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배려심 깊은 해철 씨가 더욱 고마웠지만 동시에 제 우유부단함이 미웠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해철 씨의 제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죠. 정말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만나는 게 나을까요? 아이들과 저녁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딸이 제가 요즘 멍하니 있는 일이 많다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마침내 해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은주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 괜찮으세요? 네, 물론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난번에 하신 말씀 계속 생각해 봤어요. 아, 네. 해철 씨의 목소리가 조금 긴장된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으로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해철 씨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죠. 정말요? 네, 하지만. 역시 하지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이들 문제도 있고 주변 시선도 있고 해철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셨을까요? 은주 씨 생각을 이해해요. 다행히 화내시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가끔 만나는 것만으로도 제겐 큰 의미예요. 정말이에요? 네. 아내를 잃고 나서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은주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해철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럼 지금처럼 만나는 걸로 충분하시겠어요? 물론이에요. 욕심을 부린 제가 잘못이었어요. 아니에요. 욕심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알아요. 며칠 후 다시 강릉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어색함 없이 자연스러웠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으니까요.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주 씨, 우리 이렇게 지내면 어떨까요?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고 전화도 자주 하고. 좋아요. 그게 우리에게 맞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부담 주지 말고 편안하게. 네, 그렇게 해요. 그날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정의했습니다. 연인도 부부도 아닌 서로를 위로해주는 특별한 동반자로 말이에요. 혹시 은주 씨가 다른 좋은 분을 만나시게 되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해철 씨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해철 씨야말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웃으며 약속했어요. 독점적이지 않지만 진심 어린 관계로 지내자고 말이에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한 달에 2번씩 만났어요. 때로는 강릉에서, 때로는 중간 지점인 원주에서 만나기도 했죠. 만날 때마다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여행을 좋아하게 됐다고 말했어요.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죠. 해철 씨와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정말 여행의 즐거움을 느꼈으니까요. 정희도 제가 요즘 밝아졌다며 좋아했어요. 그 남자 만나는 거 그만뒀구나? 아니야, 아직 만나고 있어. 뭐, 그런데 왜 이렇게 편안해 보여?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됐거든.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너무 깊이 빠지는 것보다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야간 버스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처음 해철 씨를 만났던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무거운 캐리어를 올리지 못해 당황하던 순간 해철 씨가 도와주시던 모습, 그때는 단순한 친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의 시작이었죠. 버스 안에서 나눈 첫 대화, 같은 상처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은밀했던 손길, 휴게소에서의 고백, 그리고 담요 속에서의 첫 키스까지 모든 게 꿈 같았어요. 그날 우연처럼 다가온 손길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5년간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해철 씨를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 황혼에도 사랑은 존재한다는 걸 말이에요. 물론 20대의 그 뜨거운 사랑과는 다른 형태였어요. 더 조심스럽고, 더 깊이 있고, 더 성숙한 사랑이었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무리하지 않는 사랑. 휴대폰에 해철 씨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오늘 바다가 정말 예뻤어요. 은주 씨와 함께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음에 함께 봐요. 미소가 절로 지어졌어요. 이런 작은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오늘 예쁜 노을을 봤어요. 해철 씨 생각이 났어요. 곧 만나요. 매일 함께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서로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랐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죠. 하루하루가 전보다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해철 씨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창밖 야간 버스가 멀어져 가더라고요. 저 버스에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61살에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것도 야간 버스에서 말이에요. 병원에서 수술 전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큰 병에 걸렸거든요. 다행히 저의 제자였던 아이가 있는 병원이었고 맘 편히 수술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죠. 사실 제가 수술받는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재혼했지만 재혼 후 얼마 안 가 그 사람에게 배신감이 들었거든요. 재혼을 후회하면서 받는 수술이라 싱숭생숭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남편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저는 올해 62세 이정화입니다. 저는 지금 양양 휴유암에 있어요. 양양 앞바다에 있는 거대한 불상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기도를 드린 후 잔잔하게 몰아치는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 일상에서 겪었던 어려운 마음들이 풀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꽃가게 문을 열고 저녁 8시에 문을 닫는 일상의 반복. 그렇게만 살아왔죠. 아이들 뒷바라지에만 매달려 지냈던 것 같습니다. 큰딸 소라는 35살이 되어서도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시큰둥하고 작은 아들 민준이는 회사 일로 바빠서 연락도 뜸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가게 안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더라고요. 주름이 깊어진 얼굴, 칙칙해진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마치 숨만 쉬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 순간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꽃집 아주머니, 누구누구 엄마, 고인이 된 남편의 아내. 그런 호칭들 속에서 진짜 이정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뒤척이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옛날 남편과 신혼여행으로 동해안을 다녔을 때 바다를 보며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여보, 나중에 나이 들면 바닷가에 살면서 파도 소리 들으며 지내고 싶어요. 그때는 그냥 하는 말이었는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오래전 남편과 함께 찍었던 바닷가 사진 한 장을 넣었어요.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꿈을 이뤄보고 싶었거든요. 딸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라야, 엄마 며칠 여행 다녀올게. 엄마 어디요? 혼자 가시게요? 소라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양양이야. 바다에서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무슨 답인지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봐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양양행 직행버스를 탔어요. 10년 만에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두려우면서도 설레었습니다. 나 혼자만의 시간,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시간이라는 게 어색했거든요. 양양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어요. 터미널 앞에서 택시를 타고 바닷가 근처 작은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펜션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요즘 혼자 여행 오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 말에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곧바로 바닷가로 나갔어요. 2월의 동해바다는 차가웠지만 웅장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벤치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서 머리카락이 엉켜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화장기 없는 맨 얼굴로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정아야, 넌 누구니? 진짜 너는 뭘 원하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며 첫 번째 밤을 보냈어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어제와 같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2월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한결 평온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는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나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키가 꽤 큰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각이 져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이었죠. 무엇보다 눈빛이 온화했어요. 아, 네. 혼자 왔어요. 저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꽃집에서도 손님들과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나눴거든요. 저도 혼자 와서요. 괜찮으시다면 옆에 앉아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톤이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그가 벤치에 앉아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고급스러우면서도 무겁지 않은 향이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일찍 나오셨네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바다 보는 게 좋아서요. 평소엔 이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왜 이 낯선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게 되는 걸까요? 그러게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죠. 전 한기석이라고 합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에서 교양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정화예요. 서울에서 왔어요. 저도 서울이에요. 변호사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기석의 말에 제 마음속에 묘한 안도감이 스며들었어요. 변호사라니,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이겠구나. 사기꾼이나 이상한 사람일 리는 없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하지 않나? 외모도 괜찮고 직업도 훌륭하고 말투도 정중한 사람이 왜 혼자 여행을 올까요? 게다가 나 같은 아줌마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올까요? 변호사시라니 대단하시네요. 제가 말했더니 기석 씨가 웃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죠. 요즘 일이 좀 복잡해져서 머리도 식힐 겸 혼자 여행 나왔어요. 그때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제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급히 손으로 정리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냥 내버려뒀어요. 자연스러운 모습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석 씨가 제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말없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시선이 묘했습니다. 평가하는 듯한 눈빛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례한 시선도 아니었어요. 마치 뭔가를 아는 듯한 계산적인 듯한 미묘한 미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습니다. 남자의 시선을 받는다는 것, 여자로서 보여진다는 것. 그런데 동시에 뭔가 꺼림칙한 기분도 들었어요. 왜 저를 그렇게 바라보는 걸까요? 머리카락이 바람에 예쁘게 날리네요. 기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칭찬인지 객관적인 관찰인지 애매한 톤이었어요. 아, 지저분하죠. 미용실에 간 지 한참 됐거든요. 괜히 부끄러워하며 머리카락을 손으로 넘겼습니다. 전혀요.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언제부터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1시간 정도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 생활, 날씨, 여행 이야기들. 평범한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안하게 이야기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계속 마음 한편에는 이상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우연히 저에게 말을 걸었을까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완벽하고 너무 친절하지 않나 하는 의심 말이에요. 사실 그 다음날 아침 벤치로 향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나 했어요. 기석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어제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거든요. 회색 코트 대신 베이지색으로 바꾸고 립밤도 발라서 입술이 너무 거칠어 보이지 않게 했어요. 어제와 같은 벤치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아니, 기다린다는 표현이 맞나요? 그냥 바다를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솔직했어요.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키 큰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 바로 기석 씨였습니다. 제 심장이 조금 빨라졌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우스워서 혼자 웃음이 나왔어요. 또 뵙네요. 기석 씨가 어제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갈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어제보다 좀 더 캐주얼해 보였어요. 일찍 나오셨네요. 네, 잠이 일찍 깨서요.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제의 어색함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오늘 날씨가 좀 흐리네요. 눈이 올 것 같은데. 기석 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정말로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겨울바다는 처음 봐서요. 평소에는 여름에만 바다에 왔었거든요. 제가 말하니까 기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겨울바다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죠. 산책이나 같이 하실래요?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해안 산책로가 있어요. 그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낯선 남자와 단둘이 산책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해안길을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더 가까이 들렸고 바닷바람이 더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석 씨는 제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어줬어요. 배려심이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변호사 일은 어때요?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요즘 좀 복잡한 사건을 맡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잠시 벗어나고 싶었어요. 기석 씨의 목소리에 약간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정화 씨는 꽃집을 하신다고 했죠? 네, 작은 꽃집이에요. 동네 분들이 가끔 와주시는 정도죠. 제 일상을 얘기하니까 왠지 초라해 보일까봐 걱정됐어요. 꽃을 다루는 일이라니 정말 아름다운 일이네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금까지 꽃집 일을 그렇게 표현해 준 사람은 없었거든요. 대부분은 힘들겠다, 돈이 되겠냐, 이런 식으로만 반응했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눈송이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개씩 흩날리더니 점점 많아졌습니다. 와, 눈이 와요. 제가 신기해하며 말했더니 기석 씨도 손바닥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았어요. 2월에 내리는 눈이네요. 늦눈이 더 예쁘다고 하던데. 기석 씨가 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 미소가 어제보다 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눈발속을 걸었어요. 세상이 조용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도 바람 소리도 눈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게 들렸어요. 로맨틱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화나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경험하니 가슴이 떨렸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바닥이 살짝 미끄러웠나 봐요. 제가 발을 헛디뎌 몸이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어요. 그 순간 기석 씨가 재빨리 제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기석 씨의 손이 제 손을 감싸쥔 그 순간 따뜻했어요. 정말 따뜻했습니다. 단순히 체온이 높다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그런 온기였어요.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제가 중심을 잡으며 말했지만 기석 씨는 제 손을 바로 놓지 않았어요. 몇 초 동안 그대로 잡고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바닥이 미끄러워요. 기석 씨가 부드럽게 말하며 천천히 손을 놨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손을 놨는데도 그 따뜻함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감정,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후로도 조금 더 걸었지만 저는 계속 그 순간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기석 씨의 손길, 그 온기, 그리고 저를 바라보던 걱정스러운 눈빛까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눈이 더 많이 와서 위험할 것 같아요. 기석 씨가 제안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헤어질 때 기석 씨가 말했어요. 내일도 나올 예정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네, 저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대답하니까 기석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펜션으로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기석 씨의 손길이 생각났습니다.
그 따뜻함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뭔가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정화야, 이게 뭐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설렘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 감정이 어색하면서도 달콤했어요. 양양에서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기석 씨와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엔 미술관에도 가고 공원도 산책했어요.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기석 씨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차를 기억해뒀다가 다음에 만날 때 주문해주기도 하고 바람이 불면 제 코트깃을 세워주기도 했어요. 이런 배려를 받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자꾸 기울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꽃집에서 국화를 정리하고 있는데 기석 씨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손에 노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어요. 정화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지금 한가해요. 제가 대답하니까 기석 씨가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이거 드리고 싶어서요. 기석 씨가 국화꽃을 내밀었어요.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쌓인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국화 한 송이였는데 왜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고마워요. 그런데 갑자기 왜? 제가 말하다가 멈췄어요. 기석 씨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 결정을 내린 듯한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양양 바닷가에서 정화 씨를 봤을 때요. 기석 씨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모습이 국화 같다고 생각했어요. 고결하면서도 아름다운.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말을 들은 지가 언제였나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화 씨, 저와 함께 인생의 후반을 걸어주실 수 있을까요? 기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혼자 지내기 외로우셨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고백인가요? 아니면 동반자가 되자는 제안인가요? 어쨌든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기석 씨,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 네.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기석 씨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집에 돌아와서 딸 소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소라야, 엄마가 요즘 누군가와 만나고 있어. 누구요? 소라가 젓가락을 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양양에서 만난 분인데 변호사시고 나이도 엄마랑 비슷해. 좋은 분 같아. 소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혹시 재혼 생각하시는 거예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분이 함께 살자고 하셔서. 엄마, 소라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성급하지 않으세요? 아직 몇 달도 안 됐잖아요.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소라는 기석 씨 얘기만 나오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저는 그런 소라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소라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저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네. 엄마가 좋아하시는 분이면 저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소라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혼자 계신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특히 명절 때나 특별한 날에 혼자 계시는 걸 보면 소라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딸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10년 동안 저희만 보고 사셨잖아요. 소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저도 이제 독립해야 하는 나이고 엄마가 혼자 남겨질 생각하니까 걱정됐어요. 다음 주말에 세 사람이 만났어요. 기석 씨는 소라에게 정말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소라 씨 어머니를 잘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석 씨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소라가 기석 씨를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약속해 주시면 돼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소라가 이렇게 말해줄 줄 몰랐거든요. 집에 돌아온 후 소라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분 괜찮은 것 같아요. 엄마를 정말 아껴주시는 것 같고, 안정적이신 것 같고요. 정말 괜찮겠니? 제가 확인하듯 물어봤어요. 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안심이 돼요. 그리고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기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기석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언제든지요. 다음 날 만났을 때 저는 결심을 말했습니다. 기석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기석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정아 씨.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소라도 기뻐했어요. 엄마, 축하해요. 이제 외롭지 않으시겠네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소라의 축복까지 받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라의 축복까지 받고 혼인신고를 마쳤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기석 씨 집으로 이사한 건 결혼 한 달 후였습니다. 소라가 직접 도와줬어요. 엄마, 새 출발 축하해요. 짐을 옮기면서 소라가 환하게 웃어줘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기석 씨 집은 아파트 15층에 있었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기석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집이라는 말이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처음 두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기석 씨가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줬고 저는 정성껏 밥을 차려줬어요. 함께 뉴스를 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손잡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정아 씨와 결혼하길 정말 잘했어요. 기석 씨가 자주 말해줬어요. 소라도 가끔 놀러 왔어요. 엄마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네요. 소라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행복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정의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석 달째 접어들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석 씨가 예전만큼 많이 웃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부터 확인하고 식사 중에도 문자가 오면 급히 보곤 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사무소 일이 좀 복잡해져서요. 기석 씨가 대충 둘러댔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예전처럼 자세히 설명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외출도 잦아졌어요. 예전에는 퇴근 후에 꼭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이제는 오늘 늦을 것 같아요. 급한 사건이 생겨서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어요.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서운했던 건 대화가 줄어든 거였어요.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오늘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정도의 짧은 대화만 오갔어요. 뭔가 벽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신혼 초기의 달콤함이 지나가는 건가?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했나? 요리가 입에 안 맞나? 아니면 너무 간섭을 많이 했나? 소라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참았어요. 그러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기석 씨가 출근하고 나서 빨래를 거들어 베란다에 나갔는데
현관문 앞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화려한 꽃바구니가 있었어요. 빨간 장미와 백합이 가득 들어있는 큰 바구니였습니다. 금색 리본도 예쁘게 달려있고 정말 고급스러운 포장이었어요. 카드도 붙어 있었는데 이름은 없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기석 씨가 몰래 준비한 선물인 줄 알았어요. 요즘 제가 서운해하는 걸 눈치채고 이런 깜짝 선물을 준비한 건가 싶어서 마음이 설렜어요. 꽃바구니를 거실로 옮겨놓고 기석 씨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때 기석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꽃바구니 정말 예뻐요. 요즘 서운했는데 이런 깜짝 선물까지. 꽃바구니요? 기석 씨가 멍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현관 앞에 놓여 있던 거요. 당신이 보낸 거 아니에요? 제가 거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기석 씨가 꽃바구니를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리고는 급하게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이거 누가 가져왔어요? 아침에 현관 앞에 있었어요. 당신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석 씨가 버럭 소리쳤어요. 버려요. 당장 버리라고 했잖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분노보다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석 씨가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특히 이렇게 무서운 표정은 더더욱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묻지 말고 당장 버려요. 기석 씨가 꽃바구니를 집어들더니 베란다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거칠게 밀어 넣으면서 중얼거렸어요. 또 시작이구나.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꽃바구니인데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낼까요? 그리고 또 시작이라니 뭐가 또 시작된다는 걸까요?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누가 보낸 건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기석 씨가 돌아보더니 제 어깨를 꽉 잡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서 아팠습니다. 정아 씨, 앞으로 이런 거 받으면 무조건 버리세요. 절대 집 안으로 가져오지 말고요. 왜요? 누가 보낸 건데요? 설명해 주세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기석 씨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피할 수 없는 뭔가가 다시 시작됐다는 듯한.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기석 씨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모르는 사람이 보낸 꽃이라면 그냥 누가 잘못 배달한 것 같네요 하고 넘어갈 일인데 왜 그렇게 공포에 질린 반응을 보였을까요? 기석 씨는 옆에서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끔 한숨소리도 들렸고 안 돼. 또 시작되면 안 돼. 이런 중얼거림도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석 씨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나가면서 당분간 늦을 거예요. 혹시 또 뭔가 배달되면 받지 말고 바로 버리세요라고 말했어요. 표정이 어두웠고 뭔가 큰 걱정에 사로잡힌 모습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행복했던 신혼생활이 갑자기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기석 씨가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웠던 건 기석 씨의 그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도대체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꽃바구니 사건 이후 기석 씨는 더욱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며칠째 혼자 저녁을 먹고 있으니 허전했습니다. 그래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집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평소보다 일찍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정리하고 침실로 넘어가서 먼지를 털고 있는데 기석 씨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평소에는 항상 잠겨 있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된 일인지 틈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닫아주려고 했어요. 남편이라고 해도 개인적인 공간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서랍을 밀어넣는 순간 안에서 제 이름이 적힌 종이가 보였어요. 이정아라고 또박또박 적힌 글씨.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뭔가 제 관련된 서류가 있나 보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봤어요. 첫 번째로 보인 건 제 건강검진표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기석 씨에게 준 게 아니었거든요. 언제 이걸 구했을까요? 자세히 보니 사본이었어요. 누군가 원본을 복사해서 가져온 거였습니다. 그 밑에는 보험 서류들이 있었어요. 생명보험 가입 신청서인데 가입 날짜를 보니 결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저였고 수익자는 기석 씨로 되어 있었어요. 보험 금액은 5억 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뭔가요? 왜 제 모르게 이런 보험에 가입했을까요? 그것도 결혼 직전에요. 더 뒤적거려 보니 기석 씨의 의료 기록도 나왔어요. 심장질환 진단서였습니다. 협심증, 지속적인 약물 치료 필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진단 날짜는 2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기석 씨가 심장병이 있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건강하다고 운동도 꾸준히 한다고 했는데 서류를 더 살펴보니 끔찍한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제 주민등록등본 사본, 재산증명서 사본, 심지어 꽃집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걸 다 구한 걸까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노트 한 권이었어요. 기석 씨 필체로 뭔가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2월 양양에서 접촉, 3월 교제 시작, 4월 결혼 제안, 5월 혼인신고, 보험 가입 완료. 마치 체크리스트 같았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무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고사로 처리 가능한 방법들이라는 제목 아래에 여러 가지가 적혀 있었어요. 계단에서 넘어뜨리기, 가스 중독, 교통사고 유도. 읽으면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트 마지막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실패했다. 이번에는 완벽해야 한다. 정화는 의심이 적고 순진하다. 성공 가능성 높음. 첫 번째가 실패했다고요? 그럼 저 전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 여자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건가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어요.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사랑이 아니었구나. 혼잣말이 나왔어요. 처음부터 보험금이 목적이었구나. 양양에서의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계산된 접근이었어요. 제 건강검진표를 미리 구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재산 정도를 파악한 후에 접근한 거였습니다. 그동안 저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 배려 깊은 행동들, 국화꽃을 주며 했던 고백.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연기였던 거죠.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떨렸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62세 홀몸인 여자에게 괜찮은 남자가 나타날 리 없다고 소라가 처음에 의심했을 때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기석 씨의 심장병이었어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를 보험 수익자로 만들어 놓고 저에게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타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기석 씨가 먼저 죽어도 제가 먼저 죽어도 어쨌든 보험금은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눈물이 흘렀어요.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지난 몇 달이 모두 거짓말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석 씨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그리고 화장실로 뛰어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킬 수는 없었어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요. 정아 씨 있어요? 기석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화장실에 있어요. 제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갔을 때 기석 씨가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일이 일찍 끝났어요. 저녁 같이 먹을까요? 그 웃음이 이제는 소름 끼쳤어요. 저를 죽일 계획을 세워놓고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을까요? 연기가 너무 완벽해서 더욱 무서웠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내내 기석 씨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저는 연기를 해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여전히 기석 씨를 사랑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언제 저를 해칠 계획인지, 어떤 방법을 쓸 건지. 이제 저는 알았어요. 꽃바구니가 왜 왔는지도, 기석 씨가 왜 그렇게 무서워했는지도, 아마 전 부인이나 전 피해자 관련된 사람이 보낸 경고였을 거예요. 저를 구하려고 한 거였을지도 모르죠. 그 충격적인 발견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기석 씨 앞에서 연기를 해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도 항상 경계했습니다. 혹시 언제 저에게 해를 가할지 모르니까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가슴에 이상한 멍울이 만져졌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뚜렷해지는 것 같았어요. 밤에 잠들 때마다 가슴을 만져보곤 했는데 뭔가 단단한 게 느껴졌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기도 했어요. 기석 씨의 정체를 알게 된 후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멍울이 사라지지 않자 불안해졌습니다. 기석 씨에게는 말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 간다고 하면 따라오겠다고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혼자 있는 게 더 안전했거든요. 그래서 기석 씨가 출근한 후에 몰래 병원에 갔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처음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으로 가보시죠. 그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설마 암은 아니겠지 하는 마음과 동시에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조직 검사까지 받았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정말 길었습니다. 기석 씨는 여전히 늦게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혼자서 온갖 생각을 다 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나, 기석 씨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결과가 나온 날 담당 의사가 최민호 선생님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할 때 가르쳤던 아이였거든요. 이제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세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4학년 때 담임이셨던 이정화 선생님 맞죠? 민호야, 정말 많이 컸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반가웠어요. 옛 제자를 만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선생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방암 초기로 진단됐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유방암이라니. 설마 했는데 정말 암이었구나. 하지만 다행히 초기예요. 빨리 치료하면 완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드릴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기석 씨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암까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가족분께는 알리셨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직 말 못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기석 씨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고, 소라에게도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해요. 혼자서는 힘들 텐데.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실 두려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수술 날짜를 잡았고 입원 준비를 했습니다. 기석 씨에게는 친구 집에 며칠 다녀온다고 거짓말했어요. 의심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오히려 좋은 시간 보내세요라고 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실에 혼자 누워 있으니 무서웠어요. 수술이 잘 될까? 혹시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런데 수술 당일 아침 뜻밖의 사람이 병실에 나타났어요. 기석 씨였습니다. 정아 씨, 왜 혼자 이런 일을 겪으려고 했어요? 기석 씨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고 정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호자 연락처로 제 번호가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기석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혼자 이런 걸 견디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이 저를 해치려는 사람인데 지금은 정말 걱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연기일까, 진심일까? 분간이 안 됐어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함께 할게요. 부부잖아요. 기석 씨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민호가 직접 집도했고 다행히 전이도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도 기석 씨가 곁에 있었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걱정 마세요. 기석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정말 힘들어졌어요. 구토도 심했고 몸살 기운도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빠지더니 며칠 후부터는 한 움큼씩 빠졌어요. 베개에도 샤워할 때도 빗질할 때도 계속 머리카락이 빠져나왔어요. 거울을 보는 게 무서웠어요. 머리가 듬성듬성해지고 얼굴도 야위어가는 모습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여자로서의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석 씨가 갑자기 머리를 밀고 왔어요. 완전히 삭발을 한 거였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정아 씨 혼자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기석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같이 털어내봐요. 함께 이겨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터져 나왔어요. 이 사람이 저를 속였고 해치려고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저를 위해주는 것 같았어요. 당신 바보예요. 제가 울면서 웃으며 말했어요. 기석 씨도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안아줬어요. 함께 이겨내요, 정아 씨. 저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때부터 기석 씨는 정말 헌신적으로 간병해줬어요. 항암 치료 받으러 갈 때마다 따라와주고, 제가 밥 못 먹을 때는 죽도 끓여주고, 밤에 아플 때는 등도 문질러줬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의 진심이 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계산적으로 접근했던 사람이 맞는데 지금은 정말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여전히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6개월간의 항암 치료가 끝나고 완치 판정을 받던 날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축하드려요.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어요. 정말 잘 이겨내셨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서 버텨온 지난 6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기석 씨도 제 옆에서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정아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기석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 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기석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정아 씨, 양양 가볼까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요. 지금요?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네.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고 싶어요. 완치도 축하하고, 그리고 기석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저도 정아 씨에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쿵했어요. 혹시 기석 씨가 자신의 비밀을 고백하려는 건가요? 제가 서랍에서 본 그 서류들에 대해 말하려는 걸까요? 다음 주말 우리는 양양으로 떠났어요. 완치 기념 여행이라고 소라에게도 말했더니 소라가 정말 기뻐했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양양에 도착했을 때는 봄이었어요. 1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2월의 차가운 겨울이었는데 이제는 따뜻한 4월의 바다였습니다. 똑같은 벤치에 앉았어요. 1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1년 전이 생각나네요. 제가 말했어요. 저도요. 그때 정아 씨를 처음 봤을 때 기석 씨가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기석 씨가 깊은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정아 씨,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한 게 아니었어요.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드디어 고백하는구나. 사실 정아 씨를 만나기 전에 제가 계획을 세웠었어요. 혼자 사는 여성을 만나서 기석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험금을 노렸었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기석 씨 입에서 직접 듣게 되니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그런 목적이었어요. 제가 심장병이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목돈을 만들어 놓고 싶었던 거예요. 기석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기석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정아 씨와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특히 병원에서 정아 씨가 아플 때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정아 씨를 잃을까봐 정말 무서웠어요. 기석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정아 씨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험금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요. 저도 울고 있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배신감도 들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기석 씨가 보여준 간병과 사랑이 진심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저 사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 기석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서랍에서 서류들을 봤어요. 제 건강검진표, 보험 서류, 그 노트까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석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그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정말 무서웠어요. 언제 저를 해칠까봐. 제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정아 씨, 기석 씨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런 나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정아 씨가 아프실 때 제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일어나요. 제가 기석 씨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다 끝난 일이에요. 정아 씨, 이번엔 모든 걸 투명하게 나누고 싶어요.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기석 씨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보험도 해지할게요. 그리고 제 재산도 다 정아 씨와 공동 명의로 바꿀게요. 제가 기석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진짜 부부로서의 시작이요. 바닷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어요. 1년 전 차가운 겨울바람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도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엔 거짓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진짜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늦게 핀 사랑이 더 오래 간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 정말 오래오래 함께해요. 기석 씨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펜션에서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과거, 상처,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아 씨,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 안 할게요. 기석 씨가 약속했어요. 저도요. 서로 숨기는 거 없이 살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와서 기석 씨는 정말 약속을 지켰어요. 보험을 해지했고 재산도 공동 명의로 바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처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소라에게도 모든 걸 털어놨어요. 처음엔 그런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더라. 소라도 사람이 변할 수 있죠. 엄마가 행복하시면 돼요라고 말해줬어요. 이제 저희는 진짜 부부가 됐어요.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진실로 이어진 사랑. 양양 바닷가에서 시작된 저희 이야기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